너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등에 안겨 여보 라고 속삭이던 그 손끝의 감촉이 분명 내가 알고 지내던 형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는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형과 형의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나라는 걸. 너무 다르다. 손끝에 잡힌 그 감촉이 분명 내 기억 속 그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내 등에 안겨 들어온 사람은 언제나처럼 여보라고 속삭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알았다. 지금 이 침대 위에 함께 누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형과 형의 아내와 후배라는 걸. 그날 밤 우리 셋의 인생은 조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영수, 올해 50살입니다.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고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통장 잔고로 채워지는 게 아니더군요. 5년 전 이혼 이후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긴 하지만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같은 풍경입니다.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노인 배달 음식 봉지, TV만 켜놓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내 모습.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가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날도 그런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 대충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뉴스 소리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형철 형님. 대학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한 선배이자 누가 뭐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형님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에 선상 낚시나 갈까?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 와서 자고 새벽에 같이 출발하자.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낚시는 요즘 제가 유일하게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취미였거든요. 좋습니다, 형님. 꼭 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말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에게 주말 영업을 맡기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겼죠. 낚시 가방, 여벌 옷, 세면도구. 거울을 보니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늘어져 보였습니다. 형네 집 가서 푹 자야겠다. 차에 짐을 싣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길이 뻥 뚫려 있더군요.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송도.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고층 아파트. 그 중에서도 형님이 사는 23층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을 수도 있다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형님의 목소리가. 저는 조심스레 번호를 눌렀고 잠시 뒤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습관처럼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잘 정돈된 집,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 한눈에 봐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손님방은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우니 며칠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튜브로 낚시 채비 영상을 보다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자.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따뜻했고 저는 천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느 순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이 살짝 들리며 따뜻한 체온이 제 옆구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향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냄새였습니다. 잠결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허리를 감싸는 팔,
목덜미에 닿는 숨결, 귓가에 바짝 다가온 낮은 속삭임.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번개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이 집의 여보는 제가 아니라 형철 형이었습니다. 몸을 돌려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마주친 얼굴. 형님의 아내 이연주 씨였습니다. 형보다 8살 어린 46. 환하게 웃는 인상이 인상적이었던 사람. 명절 때나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저에게는 형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었죠. 연주 씨도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싸늘해지는 충격이 눈동자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영수 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면 안 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죠. 먼저 몸을 뗀 건 연주 씨였습니다. 어떻게나 오늘 형이 일찍 들어온 줄 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형님의 아내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바로 말렸어야 했는데. 허둥지둥 변명 같은 사과를 늘어놓자 연주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습관처럼. 방 안에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직 서로의 체온이 잔열처럼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저녁 식탁에서는 더 어색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회의 중이라 늦는다고 했고, 저와 연주 씨 둘만 먼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집밥 풍경인데,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연주 씨였습니다. 영수 씨, 요즘은 잘 지내세요? 그냥 비슷하게 지냅니다. 가게 나가고, 집에 오고. 사람 만날 일은 점점 줄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외롭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곁에 없었거든요. 솔직히 많이 외롭죠.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는데, 이제는 집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조용해야 하나 싶어요. 연주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형님과 연주 씨 부부는 주변에서 금슬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더 낯설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단단해 보이겠지만요. 살다 보면 서로에게 말 못하는 구석이 하나씩은 생기잖아요. 그 말 뒤에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녁은 그렇게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어색한 웃음 몇 번으로 끝났습니다. 형님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형수님 요리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 그냥 대충 한 건데요. 형님은 피곤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출발을 위해 알람을 맞춰 놓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부부의 방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 그리고 잠잠해진 뒤 찾아온 침묵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해프닝이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연주 씨를 보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창밖 달빛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네자 연주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둘 다 눈을 피하다가 결국 마주보고 웃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도 웃음 뒤에는 묘한 슬픔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는 소파 양 끝에 앉아 조심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이혼 이야기, 그 뒤로 점점 좁아진 인간관계, 혼자 사는 집에서 맞는 생일과 명절, 그리고 연주 씨의 이야기, 20년 결혼 생활, 성실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남편, 부모님 병수발과 아이들 뒷바라지 속에서 언젠가부터 여자가 아니라 엄마와 아내로만 불리게 된 삶. 그녀는 한참을 말하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아까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란 건 사실 누구 몸이든 떠나서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그렇게 가까이 느끼고 싶어 했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하루 끝에 수고했다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사이,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바로 그거였는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연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형님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많이 외로운 사람 같아요. 저처럼요. 연주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딘가 떨리는 온도였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 뒤에 우리 사이에는 또 다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흐르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위험한 경계까지 갔습니다. 손을 잡을까 말까, 어깨에 기대도 될까 말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날 새벽, 형님이 깊이 잠든 시간, 거실불이 꺼진 그 집 어딘가에서 우리는 결국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아마도 닫힌 문 앞에서 멈췄을 겁니다. 안에서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조용히 그러나 격하게 부딪히고 있었겠죠. 그 밤의 장면은 이 정도로만 남겨두겠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형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고, 야, 오늘 큰 놈 한 마리 꼭 잡자.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건 오직 저만의 죄였습니다. 결국 저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낚시를 포기했습니다. 형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겠냐며 여러 번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버텼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선 뒤 집안에는 저와 연주 씨 둘만 남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연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결론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형수님,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고 다시는 꺼내지 않는 걸로 하죠. 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뛰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셔서요. 저는 근데 그녀를 안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안으면 정말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연주 씨가 조용히 서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새까지 그 손짓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야 저는 비로소 무릎이 풀릴 듯 힘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과 저는 여전히 선후배로 지냅니다. 함께 낚시도 가고 가끔 술잔도 기울입니다. 연주 씨와는 평범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짧게 웃고 지나가는 사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마주 앉아 나누던 대화와 서로의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졌던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였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50이 넘어 다시 알게 된 사실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여전히 사람을 흔들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정죄하려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만 황혼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떤 선택을 부르고 또 어떤 후회를 남기는지에 대한 한 사람의 기록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